지난 시간까지 했던 여러 가지 구조 시스템의 종류라든가 구조 시스템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분류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그러한 구조 시스템에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지, 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그러한 힘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하면 좋을지, 어떤 디자인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구조 형태와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단어의 의미만 보더라도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서 힘을 견디는 능력이나 힘을 분산시키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물을 설계하는 목적이나 용도,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구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본 배경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각 재료에 적합한 이 부재 형상을 결정할 때 재료가 제조되는 제조 과정이라든가 구조 부재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좀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재료가 없이는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성능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료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고 그 재료의 성질을 잘 활용해서 힘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조 요소의 성능은 요소의 형상과 재료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은 결국 구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구조 형태, 특히 축방향의 형상. 왜 축방향의 형상이 중요하냐면 이 축방향으로 힘이 주로 견디기 때문이에요.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 길이 방향, 또 주된 축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평면에 보면 X축, Y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X축과 Y축이 만약에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은 X축, Y축이 더 강한 축이 되겠습니다만은 직사각형이라고 한다면 X축, Y축 중에 어느 한 축은 강한 축이 되고 어느 한 축은 약한 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방형의 형사는 하중이 작용할 때 부재에 생기는 응력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재에 발생하는 응력의 종류와 크기는 결과적으로 구조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의 효율성은 결과적으로 내력 나누기 중량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중이 얼마나 크냐, 그 하중을 견디기 위한 건물의 무게가 얼마가 되느냐의 그 비율이 크면 일반적으로 구조 효율이 커지는 거죠.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하중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다면, 100%라고 한다면, 중량은 예를 들어서 어떤 1번 건물은 50이고 중량을 가지는 2번 건물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다면, 그죠? 1번 건물 같은 경우는 100 나누기 50이니까 2가 될 거고, 2번은 어떻게 돼요? 100분의 100이니까 1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두 배만큼의 효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똑같은 하중에 대해서 건물의 중량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효율은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의 양이 적고 건물의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도 큰 힘을 견딜 수 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설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 효율적인 측면에서 구조 형태를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형태에 따른 강도를 봅시다. 구조물의 형태가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지를 한번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평한 바닥 슬래브. 슬래브는 바닥이니까 평평하겠죠, 그죠? 이 바닥 슬래브의 강도는 슬래브의 두께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두께가 두꺼울수록 혹은 두께가 얇을수록 거기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죠. 이건 상식적으로 두께가 얇을수록 잘 휘어질 수가 있겠죠. 두께가 두꺼울수록 잘 휘어지지 않는 거지요. 근데 두께가 두꺼워지면 어때요? 소요 재료의 양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재료 양이 많다는 얘기는 건물의 무게가 무거워진다. 건물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구조 효율은 떨어질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께가 얇은 평평한 부재의 강도와 강성은 부재의 두께와 소로 재료의 양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곡면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저항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힘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만은 쉘 구조, 아치 구조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평평한 것보다는 구부러지게 만들어지면, 즉 곡면을 만들어지면 힘의 흐름이 좋아져서 좀 더 많은 힘을 견딜 수 있는 넓은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번 그림을 보세요. 종이 한 장, 우리가 그냥 집에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A4지 복사용지 같은 거 한 장을 이게 잡고 A4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장변이고 단변이잖아요, 그죠? 장변이 297mm, 사이즈 알죠? 210mm 단면이, 그죠? 그래서 단변 쪽으로 손을 잡고 있으면 종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종이의 무게, 캔틸레버 형태가 되니까 종이의 무게 때문에, 종이의 무게가 뭐 보통 복사지로 쓰는 게 80g 정도 되는 복사지를 쓰니까 뭐 그런 정도의 무게, 아주 가볍죠. 아주 가볍죠. 새털처럼 가벼운데 이런 자기 무게만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번 그림처럼 종이를 살짝 구부려 보시면, 접어주면, 그죠? 종이를 동그랗게 말듯이 휘어주게 되면 이렇게 연필이나 펜 같은 거 하나 올려도 이거를 지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C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휘지 않고 접었다, 절판처럼,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쉘의 개념이 될 것이고, 이거는 절판 구조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큰 힘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즉, B와 C 같은 경우는 펜과 같은 작은 무게의 물건을 올려도 캔틸레버처럼 지지가 가능한 이런 상태가 됩니다. D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게 책 두 개를 세워놓고 책 위에다가 종이를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종이를 올려놓았는데 이 처음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올려놓았겠죠, 그죠? 근데 평평하게 올려놓았는데 이 종이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무게 때문에 종이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아랫방향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2번처럼 종이를 위로 볼록하게 아치 형태로 접은 상태에서 책 끝에 이렇게 버팀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끼워 놓았어요. 그러면은 이 버팀 때문에 이 곡면을 유지하면서, 즉 형태를 유지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일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종이인데, 그죠? 종이가 뭐 A번부터 2번까지 A4지 한 장 똑같은 종이인데 두께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은 상태인데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저항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 펜을 올려놔도 되는 상태, 이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펜 이상의 무게를 올려도 아마 더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평평한 바닥 슬래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평평한 바닥 슬래브를 할 경우에는 두께를 확보해야 되겠죠. 이 종이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라고 한다면, 뭐 5장, 10장씩 올려놓았다 한다면은 미끄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장이기 때문에, 즉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얇으면 쉘 구조나 이런 것처럼 얇은 두께이지만 곡면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 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얇은 종이라도 여기 멘트가 있는 것처럼 얇은 종이라도 형태를 굴곡지게 해서 곡률이 생기게 되면 새로운 강도와 강성을 가지게 된다. 곡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휘어진 정도를 곡률이라고 그래요. 곡률이 이렇게 휘어지냐, 완만하게 휘어지냐. 이러면은 곡률이 원이 크게 되니까 곡률이 작고 곡률이 크겠죠. 많이 구부러졌으니까. 이런 곡률이 생기게 되면 새로운 강도와 강성을 가지게 된다. 위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강성과 강도가 전혀 없었지만은 곡률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큰 힘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즉 달걀 껍질이나 조개 껍질 같이 이렇게 얇은 그런 막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힘을 견딜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한 장의 공면 판재 위에 하중을 가하면 판재는 스스로 평평하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원래 공면이었는데, 그죠? 지지대는 여기에 버팀이 없어. 버팀이 없으니까 누르게 되면 펼쳐지겠죠. 펴지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돼. 이런 걸 전개면이라고 합니다. 고무공이 있는데, 고무공을 반으로 자르면 구형돔이 생겨요. 그래서 구형돔이 생기는데, 돔을 누르면 어때요? A번 같이 평평해지지 않죠. 이런 것은 전개가 불가능한 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납작한 슬래브가 있죠. 슬래브가 위에서 원래는 이렇게 평평했습니다. 평평했는데 여기 하중이 작용했을 때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휘어지면서 접시 형태로 곡면 형성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양쪽에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웨이 슬라브, 힘이 한쪽만 흘러간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이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D번처럼 사면을 다 지지하게 되면은 아래로 이렇게 오목한 상태로 접시 모양으로 마찬가지로 그 휘어짐이 생기게 되겠지만은 양방향으로, 그죠? 이 방향으로 힘의 흐름이 생기니까 일방향보다는 조금 더 큰 힘을 견디면서 다시 말해서 강도와 강성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즉 전개가 불가능한 면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펴지지 않는 이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큰 힘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전개면과 전개 불가능 면의 어떤 차이 이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연속골조와 불연속골조. 뭐 말 그대로 계속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겠죠. 결과적으로는 접합부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접합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재와 두 개의 부재가 연결되는 거고, 연결됨으로 인해서 연속으로 연결되느냐, 불연속으로 연결되느냐 이런 개념인데, 불연속이라는 것은 완전히 끊어져 있다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불연속의 의미는 뭐냐면 discontinuous, 부재가 서로 힌지로 접합이 되는 거, 활절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볼트로 연결되어 있다든지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힌지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부재가 이렇게 있으면 동그라미로 표현되는 이러한 거, 이거 활절점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채워져 있으면 이건 강절점이 됩니다. 부재가 이렇게 연결되면 기둥과 보가 연결될 때 이렇게 표시되면 활절점, 이렇게 있으면 강절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런 경우는 불연속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반대로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부재가 서로 힌지로 접합되어서 골재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부재만 설치된 구조, 대부분 이제 정정 구조가 해당될 것이고, 연속골조는 대부분 부정정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조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수 이상의 구조, 강절점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불연속보다 연속골조가 좀 더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구조 형식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는 것은 불연속골조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연속되지 않았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힌지 조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층 구조 1층, 2층, 3층 구조가 있는데 가구의 안정을 위해서 구속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브레이스를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브레이스 같은 거 설치할 필요가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3인지 사냥 프레임, 3인지 아치는 힌지가 여기 하나, 둘, 세 개에서 3힌지라고 합니다. 하나, 둘, 세 개. 3힌지가 됩니다. 여기가 지금 이 점이 위로 있어가지고 떨어져 있는 것을 보이지만 실제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정정 구조이고 안정한 상태로 판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속골조 같은 경우는 지지점은 전부 다 힌지로, 요게 전부 다 힌지 표시입니다. 힌지 표시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실제로는 여기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붙어 있는 거 보면 됩니다. 모든 구조가 부정정, 여기다 강절점이다. 전부 다. 강절점. 여기는 전부 다 활절점입니다. 그래서 강절점으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정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M은 M 플러스 R 플러스 S 마이너스 2K라는 구조물의 판별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판별식에 대입해보면 전부 다 부정정인지 정정인지를 판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구조물의 규모나 형태, 재료는 똑같습니다만은
이 접합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즉 연속 골조로 만들었느냐 불연속 골조로 만들느냐에 따라서 강도와 강성의 차이가 생겼다. 이게 더 훨씬 더 강도와 강성이 높은 이러한 구조체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 저항 구조와 형상 계량. 그래서 이제 형태로 구조물을 저항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힘의 저항 성능이 다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 형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큰 힘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형태, 형상을 일부 좀 수정하고 고치는 이런 과정을 또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저항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저항, 형태로 폼 레지스턴트, 폼 액티브, 형태로 반응하고 형태로 저항하는 거죠. 즉 형태 저항이란 뭐냐면 어떤 종류의 하중 패턴에 대해서 발생하는 응력이 충격만 받게 되는 부재로 구성된 형상을 형태 저항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형태 저항 개념은 충력, 인장력하고 압축력을 충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액셜 폴스만 충력만 받게 되는 부재로 구성된 형상.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둥입니다. 그죠? 기둥은 압축력을 주로 받기 때문에 압축력을 견디기 위해서 두께가 두껍고 면적도 넓게 하면은 그만큼 큰 힘을 견딜 수 있으니까 형태로 결국 저항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력이니까 크게 두 가지였죠. 그죠? 인장력과 압축력이 되잖아. 인장 형태, 케이블 구조. 자, 케이블의 경우 힘광성이 없고 축력만 전달 가능합니다. 힘이라는 것은 휘어짐이죠.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뭔가 저항, 물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원래 줄을 이렇게 매달았는데 잡아당기면 얘가 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형태가 휘어지는 거지 부재 자체가 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 같은 경우는 두께가 있으니까 보는 부재 자체가 단면이 휘어지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건 좀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형태 저항은 흉광성이 없고 충력만 전달 가능한 즉 케이블 경우는 이릅니다. 그래서 하중이 가해지면 인장에만 저항하도록 형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중이 가해지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구조물을 견디게 되는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여기에 매달아 있으니까 잡아당기는 인장력에 의해서 여기 매달리는 힘을 다 견딜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케이블을 뒤집어 놓으면 아치가 되니까 압축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 구조 형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상일 때 압축력에 의한 형태 저항 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 이렇게 힘이 나가겠죠. 그죠? 누르게 되면 힘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힘이 흘러가면서 동시에 이쪽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버팀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압축력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장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힘의 효과에 의해서 미안합니다. 힘의 효과에 의해서 하중을 견디게 만드는 것을 형태 저항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부재에 발생하는 응력의 종류는 부재의 형상과 형태 저항 형상의 차이에 의해서 정해진다. 즉 형태 저항 형상은 가장 효율적인 구조 부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어떤 두께를 그 재료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힘을 견디게 하는 것보다는 구조물 그러니까 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의 고유의 특성, 인장력을 주로 받는 구조체냐, 압축력을 주로 받는 구조체냐,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힘을 견디는 능력, 또한 힘에 견디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의 형태가 내부 응력에 미치는 영향, 단면의 형태. 그죠? 단면의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 부재에 발생하는 응력의 종류는 부재의 재축, 길이 방향입니다. 길이 방향과 하중의 작용 방향에 미안합니다. 이게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하중이 재축과 일치하는 경우, 하중이 재축과 일치하는 경우는 충력만 발생한다. 기둥과 같은 경우고, 하중이 재축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경우 힘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고, 하중이 재축과 어떤 각도로 경사지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충력과 힘 모멘트의 조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하중이
제축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경우죠. 그죠? 이게 길이 방향입니다. 이게 축 방향이에요. 축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는 휜 모멘트가 발생하죠. 이렇게 휘어지는 휜 모멘트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비형태 저항 구조죠. 이거는 형태가 휘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아치 형태로 이렇게 산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하중에 대해서 이렇게 하중이 추력으로 흘러가면서 압축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축력만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축력만 발생한다. 축력만 발생하기 때문에 형태 저항 구조가 된다. 즉 다시 정리합니다. 형태 저항 구조는 축력만 발생할 경우에 형태 저항 구조입니다. 휘목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건 비형태 저항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 형태 저항 구조가 있어요. 이거는 휘목력과 추궁력이 오타가 있네요. 이건 이거 추궁력. 추궁력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이런 경우는 준 형태 저항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경사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요 단면에 대해서 경사 방향으로 그죠? 수직이 아니라 이런 경사 방향의 축이잖아요. 이 축에 대해서 하중이 작용할 때 각도가 90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경사하중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사 지붕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니까 각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각도가 90도가 아닌 하중이기 때문에 경사하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사하중인 경우에는 부재를 이렇게 휘어지게 하면서 동시에 축력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준 형태 저항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건물의 대부분 형상이 축력과 휜 모멘트가 동시에 발생하는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들은 준 형태 저항 구조로 반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일부 좀 개량을 해서 구조물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즉 단면 개량을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그 용어 정리할 때 한번 설명했었는데 점선으로 표현된 원래 보가 있으면 이 보에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이렇게 휘어지면서 인장력이 발생하고 위에는 압축력이 발생하는 상태가 되죠. 이거를 응력으로 표현, 휘목력이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압축연단, 인장연단. 여기가 중립축. 중립축에서 가장 먼 압축, 가장 먼 인장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압축력과 인장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가장 많이 줄어들고 가장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압축응력, 인장력이 평형 이렇게 직선적으로 분포하면서 여기 중립축에서는 압축응력도 인장력도 0인 이런 상태가 된다 했죠. 그래서 중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단응력은 이 단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작용되는 힘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센터 부분 여기서 타워 맥스가 되는 거죠. 전단 응력은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응력 분포에 대해서 장방향의 조밀한 단면, 조밀하다는 얘기는 솔리드한 다 채워져 있는 이런 단면입니다. 장방향은 직사각형이라는 뜻이고 조밀한 단면은 압축 또는 인장 연단의 응력값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설계할 때는 이 단면에 얼마만큼의 휘목력이 발생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설계를 할 때는 한 요만큼 정도의 값을 가지고 설계를 하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크고 그래서 뭐 크고 작은 값이 있으니까 평균 값을 취하겠다. 아주 가운데 정도 값을 가지고 설계를 해버리면 구조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가 되겠죠. 왜? 이거보다 더 큰 응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응력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도 마찬가지죠. 태풍이 불어온다. 평상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초속 20m의 바람이 20m도 물론 세긴 하지만 그 정도의 바람이 평상시에 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지 하고 설계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거보다 더 센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재현주기를 해가지고 똑같은 일이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느냐는 그런 재현주기가 있는데 그런 재현주기를 몇 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중요도론가 지역의 특성에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여름처럼 정말 태풍이 연이어서 몇 번씩 왔잖아요. 그죠? 그 태풍의 바람 세기가 뭐 40m, 50m 되는 초속, 이런 바람이 불었을 때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가장 위험한 상태를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지 건물은 안전을 그래도 많이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설계를 할 때는 압축 또는 인장연단의 응력가, 이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 중립축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죠. 이 중립축 부분,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응력이 없잖아, 거의. 작기 때문에 단면을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함.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하중이 없으면 사실 아무 그 단면의 크기를 작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면의 크기가 하중이 없으니까 없앨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하중이 있으면 하중의 크기에 비례해서 단면을 크게 하면 될 것이고, 하중이 적으면 하중이 적은 대로 단면을 작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연단 부분은 어차피 응력이 크니까, 하중이 크니까 이 단면을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앙 부분으로 갈수록 응력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쪽은 단면을 그만큼 줄여둬야 된다는 이러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형상을 개량하게 됐냐면, 응력이 작은 부분의 단면을 삭제한다 이거죠. 그 효율성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사용 재료의 양도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구조물의 중량도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단면이나 부재의 길이 방향의 형상을 잘 고려하면 구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 의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H형광이 되겠어요. H형광은 장방향 단면이 꽉 채워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죠? 이 외부 부분은 부였잖아. 이게 플랜지. 여기는 외부. 그죠? 플랜지는 유효하게 써야죠. 왜냐하면 응력이 크니까 여기. 그죠? 근데 외부 부분은 응력이 작으니까 단면을 다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런 H형광의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방형 단면을 H형광으로 형상을 개량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의 효율성도 확보하면서 사용 재료의 양도 줄여주는 이러한 효과를 얻게 된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응력을 받았을 때 단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설계를 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형상 계량에 대한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